경호일 밤 우물뚜껑이 혼자 열린다. 잠깐 스친 물결 위에 잘린 어린 손이 떠오르고 사라진 아이의 울음이 고을 전체를 잠식한다. 28년 후 피로 봉인된 그 우물이 다시 배를 갈라 밑바닥을 드러낸다. 누군가의 죗값이 청산되지 않는 한 다음 물음의 주인은 당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 저 칼끝에 묻은 세 줄의 핏방울이 슬픔인가 속죄인가. 이제 당신의 심장을 물어뜯을 차례다. 눈물 우물의 그림자. 경종 원년 1721년 7월 보름, 한낮에도 짙은 운무가 내려앉는 경상도 청진현에서 있었던 일이다. 새로 부임한 현령 이성호는 관아 앞마당에서부터 묘한 정적을 느꼈다. 줄지어 서 있던 아전들은 인사도 채 끝내지 못하고 해가 기울자 허겁지겁 등잔을 끄고 문고리를 굳게 잠갔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경우일 밤 눈물 우물에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흘 안에 사라집니다. 현청 뒤편 야산 기슭에 있는 오래전부터 해갈의 근원으로 쓰이던 도루물이 있었다. 그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는 오래지 않아 실종됐고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경우일마다 꼭 여자아이 한 명이 행방을 감췄다 했다. 합리와 법도를 앞세우는 성호는 무지몽매한 헛소문이라 일축하고 바로 다음 경호일 밤 순시를 나섰다. 군졸 둘과 아전 셋이 호위를 섰으나 우물 앞에 이르자 모두 등이 굳어섰다. 우물 뚜껑에 빗장을 풀어 헤친 순간 안쪽에서 서늘한 김이 뿜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작은 발등이 물 위에 떠올랐다 사라졌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옹알이 같은 아이의 흐느낌. 오금이 저린 군졸들이 도망치자 성호는 혼자 남아 칼끝으로 수면을 휘저었다. 차가운 물결 아래서 고름처럼 흩어진 살점이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다음 날 새벽 성호는 전임 현감의 유고록을 뒤적였다. 초라한 서찰 속에 경우일 실종여라는 말이 빼곡했고 사건마다 취소선을 그어둔 서명은 언제나 윤자였다. 단서를 좇아 마을 비탈에 사는 노파 월매를 찾아가자 그녀는 눅눅한 숨을 뱉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28년 전이었어요. 이곳에 윤석윤 부사가 부임해 왔었소. 세금을 3배로 올리고 술집 어린 기생들까지 건드렸지요. 그중 아란이란 아이가 부사에게 끌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질 않았는데 그날 또한 경우일이었소. 아라는 부사의 손에 맞아 죽어 우물에 던져졌고 그녀는 죽기 바로 전까지 집에 가고 싶다며 울부짖었다 한다. 그날 이후 경우일이면 우물 속에서 노랫가락이 피어올랐고 3번째 달이 되었을 때 첫 아이가 사라졌다. 월매는 낮은 음성으로 덧붙였다. 실종된 아이들 꿈속엔 늘 붉은 술이 달린 옥비녀가 나타났다더이다. 성호는 당대 호조 참의 윤시연이 부사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침 그가 도지사 순씨를 동행하기 위해 청진현에 며칠 머물 예정이라는 전갈도 들렸다. 업보가 부른 필연이라 직감한 그는 경우일 밤 윤시연을 관하로 불러들여 천재단을 차렸다. 제문엔 단 하나의 구절이 적혔다. 무고한 눈물을 피로 갚으리라. 해가 서쪽 능선을 삼키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다. 우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마저 삼켜 검은 거울처럼 고요했으나 순간 수면 한가운데서 뭔가가 들썩이고 작은 손이 볼록 솟아올랐다. 흐릿한 노랫소리가 비에 섞여 공중을 떠돌았다. 달빛 젖은 초가청아 엄마 품은 거기 있나?
청호는 칼집을 잡아당겼다. 윤시연은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빗물이 아니라 핏물이 우물 곁 돌바닥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자정을 알리는 북소리가 멎자 네개로 잠갔던 우물 뚜껑이 저절로 벌어졌다. 횃불이 꺼지며 칠흑이 덮쳤고 그 어둠 한복판에서 붉은 비단술이 허공에 매달린 듯 흔들렸다. 윤시연은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검은 물기둥이 튀어올라 그의 발목을 틀어쥐었다. 조상 죄를 어찌 손자가 갚겠소? 살려주시오. 그가 살려달라 외쳤지만 우물 속에선 새로운 노랫가락이 겹쳐 나왔다. 비녀 흔든 날 밤엔 갚지 못한 피를 찾는다. 물기둥 속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나타났다. 손바닥엔 분명하게 윤자가 새겨진 낡은 관인이 박혀 있었다. 손목이 윤시연의 목을 더듬듯 치켜들려 금세 찰나의 간격으로 목덜미를 조였다. 그의 숨이 꼬부라질 때 이성호가 칼날로 물기둥을 내리쳤다. 튀어나온 것은 물이 아니라 검붉은 핏덩어리. 윤시연은 기절했다. 청호는 칼끝을 거두어 자신의 손바닥을 깊이 그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칼이 살을 갈라 세 줄의 피가 뚝뚝 떨어졌다. 비록 죄가 없어도 백성의 울음을 외면한 관원은 함께 죄인이다. 빗방울이 수면에 닿자 우물 안쪽이 미친 듯 소용돌이쳤다. 바닥에서부터 옥비녀가 떠올랐고 피를 머금던 붉은 술이 서서히 눈부신 흰빛으로 바뀌었다. 노랫가락은 어느새 자장가로 바뀌고 물속 그림자가 천천히 형태를 갖췄다. 젖은 흰 저고리를 입은 어린 소녀 아란이었다. 소녀는 조심스레 비녀를 두 손에 받쳐들었다. 그리고는 쓰러진 윤시연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눈망울이 흔들리더니 마치 모든 원망을 벗겨내려는 듯 비녀를 살포시 우물로 돌려보냈다. 비녀가 한가닥 빛을 그리며 가라앉자 소녀의 모습도 수면에 스며들듯 희미해졌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아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고마워. 그 말과 동시에 폭우가 멎었다. 달빛이 드러나자 우물벽이 갈라졌다. 돌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쿵 소리를 내고 이내 우물은 흙더미에 몸을 묻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우물 대신 고인 빗물 웅덩이에서 연분홍 연꽃 찬송이가 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다. 세월이 흐르자 흙더미 자리에 작은 연못이 자리 잡았고 해마다 연꽃이 피어 사람들은 그 꽃잎을 다려 아란차라 불렀다. 그 차를 마신 날 밤엔 누구나 한 번쯤 낯선 자장가를 귀끝에 담았지만 그 노래 속엔 공포 대신 포근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시연은 깨어난 뒤 자의로 관직을 반납하고 의금부에 죄를 고했으나 조정은 조상죄는 추궁하지 않는다며 방면했다. 그러나 그는 관복을 태워 죄를 연못 가장자리에 뿌리고 떠났다. 이성호의 손바닥엔 세 줄 흉터가 남았다. 비 오는 날이면 상처가 따끔거렸고 그때마다 잘 있느냐는 속삭임이 핀맥을 타고 오르는 듯했다. 청호는 임기를 마치고도 고을을 떠나지 않았다. 남은 생을 서당 훈장으로 보내며 글 읽기에 지친 아이들을 연못가로 데려가곤 했다. 꽃잎이 물을 따라 흘러가듯 마음도 막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억지로 가두면 썩고 흐르면 길을 찾느니. 달빛이 연못을 비추면 아이들은 어느새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에선 언젠가 우물 속을 울리던 슬픔 대신 해원의 숨결이 잔잔히 흘렀다. 세월이 흘러 전설은 희미해졌지만 연못 가장자리 진흙 위에 세 발자국씩 찍힌 작은 발자국이 비 오는 밤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소문은 남았다. 누군가는 그것이 아란의 마지막 걸음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성호가 흘린 세 줄 핏값의 그림자라 했다. 진실은 바람에 날려 알 수 없으나 연못 위로 일렁이는 달빛을 바라보면 누구나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낮게 중얼거렸다. 울음은 사라졌어도
울음이 짚인 물결은 아직 살아있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